나는 올해 63입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꽃을 가꾸고 오래된 찻잔을 닦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평온이 오기까지 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내가 며느리라 부르던 여자의 것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며느리 복이 있어야 집안이 편하다. 그 말을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고작 석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처럼 무너졌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땐 참 단정하고 예뻤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곱게 묶은 머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공손했죠. 아들 녀석이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아, 이 아이라면 우리 집안의 복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그녀는 울먹이며 나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 잘할게요.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딸처럼 생각해.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그땐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건 결혼 3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며느리와 단둘이 집을 지키며 지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차를 끓여주고 저녁이면 반찬을 차려왔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숙하고 다정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녀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웃음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생기가 넘쳤어요. 그 사람 없으니까 너무 편하네. 응, 내일은 낮에 시간 돼?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속삭이며 웃었어요. 나는 문틈으로 지켜보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모든 걸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외출 시간, 전화를 받는 태도, 그리고 옷차림. 결혼 초엔 늘 수수한 옷만 입던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화려해졌어요. 입술엔 진한 색이 번지고 향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CCTV를 설치했어요. 아들 방, 거실, 현관 앞까지.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싶었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이 나를 잠 못 들게 했죠. 그리고 낮엔 외출을 의도적으로 했어요. 며칠 후 나는 그 영상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하고 요리하고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셋째 날 영상에서 나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낯선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녀가 직접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짓을. 남자는 익숙하게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맥주를 따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내가 아들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영상을 멈추는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유혹이 아니라 나를 속인 거구나. 다음 날 나는 그녀를 불렀어요. 수진아,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 네.
아, 그냥 가끔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 태연한 얼굴을 보니 속이 뒤집혔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라. 그날 이후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완전히 끝내자. 며칠이 지났고 아들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어요. 그 사이 그녀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낯선 남자들이 다녀가는 횟수가 늘었죠. 한 명이 아니었어요. 서너 명, 모두 다른 얼굴. 나는 매일 밤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하루하루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갔죠.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내가 울었어요. 그녀가 잠잘 때마다 나는 CCTV를 되감았죠.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녀가 한 남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믿음, 그리고 모성의 모욕이라는 걸. 내 안의 분노가 냉철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며느리를 향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그렇게 세상을 조롱했으니 나도 한번 내 세상을 뒤집어 주마. 며느리 민정의 웃음소리는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당하지 않는다. 그녀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겠다. 나는 아들방, 거실, 주방, 현관, 집 앞 모든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때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영상들을 돌려보면서 나는 경악했어요. 한 남자가 다녀간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같은 날 다른 남자가 또 들어왔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어젯밤 즐거웠어라고 속삭였죠.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함이 찾아왔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다. 나는 그녀의 SNS와 과거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직장 동료까지 모두가 그녀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평했어요. 거짓과 아첨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남자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기록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 마음은 차갑게 굳었어요. 그녀가 아들을 속였듯 나는 이제 그녀를 증거로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아직도 민정이 착한 애야라고 말했죠.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들아,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넌 모른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나를 덮쳤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동원했어요. 그녀의 대학 친구, 직장 동료, SNS 친구, 모두에게 그녀의 본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죠. 그리고 그 증언들을 조합하면서 나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복수의 시나리오를 그려나갔어요. 그 작은 흔들림이 내 계획의 첫 조각이었어요. 그녀가 점점 대담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틈을 타 다른 남자들과 계속 만났죠. 그러나 이번엔 내가 준비한 CCTV가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하나 영상을 검토하며 복수의 타이밍을 조율했어요. 며느리의 허세와 오만, 남자들의 들뜬 모습,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내 손안에서 움직였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증거를 들이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가 자만하고 있는 순간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정아,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은 죽었지만 이제 웃음이 아니라 울음으로 되돌려줄 거야. 그 결심이 석 달간의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해주었어요. 차분하지만 그 속엔 뜨거운 분노가 숨쉬고 있었죠. 며느리 민정은 내게서 더 이상 두려움을 얻지 못하자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남자들이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얕잡아 봤어요. 그 표정은 마치 내 눈빛 속에서 약점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같은 시선으로 보세요? 그 말투에선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 비아냥거림이 내 가슴 깊은 곳을 탄산처럼 부풀게 했어요. 며칠은 더 지켜봤어요. 낮엔 얌전하게 밥상을 차리고 저와 웃으며 수다를 떨었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문을 닫을 때면 어느 남자의 슬며시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옷주머니 속에는 모르쇠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죠. 그녀는 나를 시험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정이 일부러 라디오를 큰 소리로 틀어놓곤 하더군요. 그 소란 속에서 남자와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게끔 일부러 휴대폰을 내려놓곤 했어요. 그건 단순한 방심이 아니었어요. 도발이었죠. 나를 불러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그 도발에 내 감정은 한때 무너졌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 안에서 무너짐은 곧 냉정한 각성으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나는 손을 꼭 쥐고 숨을 고르며 계획을 더 다듬었어요. 감정으로 흔들리지 말자. 차갑게 계산적으로 움직여라.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나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 접촉했어요. 민정의 대학 동창, 전 직장 동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까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차분하게 말을 건네었죠. 혹시 요즘 민정 씨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이 뿌려지면 파장이 일었어요.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서서히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민정의 균형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큰 함정을 준비했어요. CCTV로만은 부족했어요. 그녀가 남자들과 만나는 날의 통화 기록, 택시 영수증, 심지어는 그녀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카드 사용 내역까지 뒤져 하나의 시간선을 완성했죠. 그 시간선 위에 민정의 웃음과 거짓말을 하나하나 붙여나갔어요. 그것은 치밀한 기록이었고 누가 보아도 명백한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묶음이었어요.
나는 또한 민정의 정체성 이면을 더듬었어요. SNS에 남긴 사진, 과거에 행한 말들, 친구들과 나눈 사소한 메시지들까지. 그 안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관심을 끌고 남자들로부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습관이었죠. 그 패턴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계획적이다. 우연이 아니다. 어느 밤 민정은 모르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민정의 과거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은 내가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 또 시작했어. 그의 한마디가 나에겐 선이 되었어요. 오늘이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였죠. 그 시점부터 내 행동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낮에는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굴며 밥상을 차리고 밤에는 자료를 검토했어요. 어떤 이는 내 표정을 보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그저 피곤해서요 하고 대답했죠. 그 웃음 뒤엔 복수의 윤곽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녀의 직장에 익명의 편지를 보냈고 친정 쪽에 조심스럽게 확인 전화를 걸었죠. 도발은 이제 소멸하고 생존 본능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새벽 문득 거실 창밖을 보는데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더군요. 나는 그 달빛 아래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남편의 넥타이 메어주던 손모양, 결혼식 날의 미소들.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 밤 나는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숙임 속에서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죠.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의무라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며느리의 도발은 나를 깨우는 종이 되었고 나는 그 종소리에 맞춰 움직였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차분히 정확히 그녀가 다시는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목표를 품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복수를 결심한 뒤로 매일이 계산과 기다림이었어요. 감정의 폭발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단단하게 배운 게 있었어요. 급한 불은 꺼도 뿌리는 잘라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불씨를 정확히 어디에다 놓아야 불이 번질지, 어떤 바람이 불어야 불이 꺼질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먼저 관리부터 했어요. 들키면 안 되는 증거들은 복사하고 안전한 외장하드에 숨겼어요. 다른 복사본은 친한 변호사에게 맡겨두었고 몇몇 증거는 인쇄해서 봉투에 담아뒀어요. 봉투 하나에는 회사로, 하나에는 친정으로, 또 하나에는 교회 사모님 앞으로 넣을 편지를 준비했어요. 모두 익명으로 보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전달하면 애매해지는 법이니까요. 며느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곳부터 조금씩 흔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사람을 단정 짓는 건 조심하자 하던 분들이 갑자기 눈초리를 보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런 소문 들었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친구들을 움직였고 친구들의 수군거림은 다시 직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직장 상사에게는 내가 준비한 사진과 정황을 익명으로 보냈고 인사팀에서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작은 경고, 평판의 상처는 곧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노린 건 가정 안에서의 파열이었어요. 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 지점이었죠.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노려서 나는 먼저 움직였어요.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녁을 차릴 때도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어제와 다름없는 평화를 연출했지만 속으로는 결전 준비를 완벽히 마쳤죠. 식사 후 나는 TV를 켰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자. 그 말에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를 흘겨봤어요. 그 순간 나는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엔 그녀가 여러 남자와 함께 웃고 침대에서 난잡한 장면들이 흘러나왔어요. 아들의 숟가락이 떨어지고 그 소리가 심장처럼 무겁게 울렸어요.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슴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죠. 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밤의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들은 즉각 집을 떠났고 수지는 집안에 남아 울부짖었어요. 나는 생각보다 더 허전했어요. 내 손은 증거를 놓쳤고 내 입은 진실을 말했지만 동시에 나는 아들을 잃었죠. 그 허전함은 복수의 쾌감과 함께 이상한 씁쓸함을 남겼어요. 하지만 복수는 멈추면 안 돼요. 수진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는 더 많은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익명의 편지들은 직장과 친정으로 전달되었고 온라인에는 편집된 영상 조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가혹했어요. 댓글과 소문 속에서 그녀는 무너져갔고 결국 회사는 그녀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친정집 사람들조차 충격과 수치심으로 등 돌렸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엔 통쾌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정의 일부 피해자 중 한 명, 과거 그녀에게 속았던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말은 나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녀가 나를 협박했어요. 영상과 사진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녀를 용서하면 가족이 망가진다고 해서 그의 말은 내 귀에 금속성의 소리로 울렸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간통한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해 돈과 감정적 우위를 취한 사람이라는 걸. 그 사실은 내 복수의 정당성을 더 견고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불러일으켰어요. 이대로 가면 더 큰 소용돌이가 올 것이다. 결국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증거를 전부 넘기고 필요한 곳에 신고를 했어요. 조사와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수지는 곧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녀가 협박과 금전 요구로 조사 대상이 되자 세상은 더욱 빠르게 그녀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왔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대상이 개입돼 있었어요. 아들이 관련된 어떤 문서, 계좌 내역, 통화 기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것은 민정이 아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과는 다른 더 복잡하고 미묘한 연결고리였어요. 아들의 휴대폰에서 나온 문자 한 통, 아들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소액,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날아온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무너졌고 결국 우리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내가 원했던 건 진실의 폭로였지만 그 진실은 아들의 삶도 산산조각 냈어요. 그 고통 앞에서 나는 잠시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끝을 내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 제 손에 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이 고통의 일부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와 법정 서류를 통해 모든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정은 체포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확성기로 삼아 퍼뜨렸어요.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낙인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 무너짐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의였나, 응징이었나? 그 대답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위안이었어요. 아주 가늘고 여린 위안이었지만요. 그날의 폭로 이후 집은 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며칠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 많은 밤을 지새웠어요. 뉴스에서는 사건의 단편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집이 그 집이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후벼 팠는지 몰라요. 민정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어쩐지 더 초췌해졌어요. 그녀의 울음은 한편으로는 진짜처럼 보였고 한편으로는 계산된 연기로 보였어요. 어떤 날은 그녀의 눈에서 진심의 후회가 보였고 어떤 날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이중성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며칠 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신혼의 비밀, 시어머니의 폭로 같은 기사 제목이 달렸고 인터넷 댓글창은 광장이 되었어요. 수많은 의견이 난무했지만 대체로 여론은 싸늘했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의지로 바로잡은 사람에게도 나를 세우곤 했어요. 아들은 어느 날 문을 열고 집에 돌아왔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엔 결의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잠자코 내 앞에 앉아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걸 바로잡으려 한 것도 알아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들아, 난 내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이 상처를 입었고 가정은 산산이 부서졌고 나 역시 무언가를 잃었어요. 그 손실 속에서도 나는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내가 지나쳤다고 말할 테고 누군가는 내가 옳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선택은 아들의 삶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시간이 흘러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어요. 아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때로는 집에 돌아와 예전처럼 식사도 함께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려 노력했어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을 신중히 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제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어요. 길가의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이지만
나는 그 소음 속에서도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새벽 정원에 나가 잔디를 정리할 때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모든 게 다 옳았던 걸까? 아니면 너무 잔인했을까? 답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나를 칭찬할 테고 또 어떤 이는 나를 책망할 거예요. 그 반응은 모두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간의 다른 면,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